자,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관계법규 제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14주차 강의가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5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아마 추석 명절 때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강의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따르는 지정 보강주가 있는데 그게 12월 14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2월 14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학사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성적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제가 12월 7일로 강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위생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특강식으로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위생법규라든가 식품안전법이라든가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가 식품과 관련되는 이 위생과 관련되는 법규에 대한 것들을 PPT로 만들어서 올려쓰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사실 지금처럼 이 텍스트 형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보기도 쉽고 이렇게 그림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7일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맞춰서 10시간인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올려놨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9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7일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그냥 지나치라면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단지 이제 본다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식품위생 관계법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12월 7일 날 거는 실제적으로 시험 범위에 구태에 제가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관계법규를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이 14주차를 강의를 기점으로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학기 2020년 2학기 강의가 관계법규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사실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코로나19라는 것하고 1년 가까이 사실 더불어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건강을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들의 맷집을 키웠다 그럴까요? 면역력을 키웠다 그럴까요? 단련되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조그만 여러분의 지식을 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회에 대응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아주 탄탄한 뭐라 그럴까요? 강한 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 고생이 많았고, 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의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감도가 아마 50%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다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부를 하고 자기 내공을 쌓는 것은 항상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에 대한 강의가 조금 소홀하고 니즈메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도를 찾아서 좀 더 전공 지식에 관한 것을 보충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15주차 강의가 지나고 12월 10일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시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제가 온라인으로 5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온라인 50분 동안 시험을 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저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A 플러스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그 분별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그 뭐 A 플러스나 A 제로나 이렇게 또 나뉘어 줄 수가 있으니까 뭐 B가 나온다든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조그마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만을 기울여 준다면은 그렇게 점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는 여러분들이 쪽지를 내는 걸로써 제가 출석 점수를 전부 거의 만점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1학기 때 강의가 그래 왔었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픈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책에 있는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시험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수업을 계속.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별표 사이 학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은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계,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로서 학교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이 거의 보면은 다른 어떤 단체 급식에 비해서 좀 까다롭게 이런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잘 알면은 다른 뭐 일반 산업체라든가 뭐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하고도 충분히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관리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인 그 설명을 드립니다만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급식시설, 뭐 설비, 기구에 대한 청소 및 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에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냉장, 냉동고는 온도 관리가 잘 돼야 되겠고 식기, 세척기, 이거 뭐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냉장은 뭐 1도에서 마이너스 10도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5도 전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식기, 세척기 최종 헹굼수는 뭐 75도씨 이상을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기 보관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CCP에 들어 있습니다. 급식 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소독 혹은 살균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위생은 학교 급식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2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단 폐기력 검사는 연 1회 실시를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손 잘 씻고 손에 의한 오염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한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하고도 거의 맞닥뜨리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 지난주에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기준에 적합한 품질이나 신선도, 수량,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해서 기록을 해두어야 되겠죠. 또 보면은 식재료 검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학교 그 급식에 있어서 식재료 검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올해 아마도 그 코로나 때문에 나온 그런 지침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하고 있는데 검수 장소에서 이제 환기를 일단 실시를 하고 대규모 학교는 검수실 앞에 외부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검수대를 설치한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외부에서 이제 환기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검수대를 소독한 후에 식재로 구분하고 안내 표시물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소독하고 그 다음 지정하고 지정 구역 내에 식재료를 올려놓고 식재료를 검수하고 배송 취급자는 외부에서 대기해라. 이 전부 이제 거리두기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검수 과정 이상 여부 확인한 후에 배송 취급자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검수를 했을 때 별 이상이 없는가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배송해 준 사람은 다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검수 후에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작업대 등 접촉 기구는 모두 소독을 해야 이렇게 소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그 위생은 뭐 칼도마, 고무장갑 이거는 그 자유형 방자기에서 색깔별로 뭐 이렇게 구분해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을 하라는 거. 또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띄워서 식품을 취급을 해라. 그 다음에 해동은 냉장 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아니면은 뭐 흐르는 물 향도 되는데
가능하면 냉장 해동하는 가장 좋고죠. 그 다음에 해동한 식품은 적지 사용을 하라. 그 다음에 가열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중심 온도, 그렇게 탐지 온도계로 이 온도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기록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나 시간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 조리 완료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미생물 증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리 완료된 식품은 냉장 찬 음식, 따뜻한 음식의 온도 관리를 하게 되겠고, 시간 관리를 해서 2시간 관리, 이렇게 해서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식기, 이제 뭐 이게 뭐 식인데, 청소기기 및 구역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여기 2017년도 학교급식 위생점검 매뉴얼에 대한 청소계약인데, 이건 식약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할 때마다 일별, 주별, 월별, 연간 이런데, 사용할 때마다는 칼도마, 장갑, 뭐 배식차, 채소 절단기 등등 이러한 것들은 꼭 할 때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청소를 한다든가 하고, 일별로는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 뭐 배수구, 화장실, 전용 수세실로 쓸 것 같은 데를 하고, 주별로는 배기 후드, 닥터, 그다음 전기 소독고, 조명, 환기시설, 볼배실, 후계실과 같은 데는 이렇게 주별로 이용을 하고, 월별로는 유리창 청소, 방충망 청소, 식품 보관실, 뭐 정수기 내부 청소해주라. 연간으로는 물탱크 청소 1년에 2번 하고, 개학과 방학을 대비 대청소를 4번, 1년에 4번, 식판기구 스키를 제거한다. 뭐 찌든때 같은 거, 외부 배수구 청소하고, 위생 관련 시설 설비 기기 점검 및 보수는 연 2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청소 계획을 식약처에서 2017년도에 이제 계획을 내놓은 것인데, 이를 준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식 및 금식은 여기 보면은 급식 시설을 조리하시고 온도 관리하지 않은 등 조리 후에 2시간 이내에 바로 배식을 마쳐야 되겠고, 조리가 다 되는 식품은 배식하기 직전 음식을 마시는 온도, 조화, 이물, 불개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금식을 하고, 위급 금식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 및 소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부 제가 그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세척 소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에서 관계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가스, 소방, 전기안전, 보일러, 압력용기, 더메이트 알죠? 그 엘리베이터처럼 생기는 건데 식기가 같은 것도 올려놓는 거죠. 그 식품만 올리는 더메이트 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리기계나 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작동 방법을 게시를 하고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과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안 나게 잘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51조를 보면 조리사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조리사 고용의 의무와 조리사의 직무입니다. 그 조리사는 어떨 때 고용을 하는가 하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보급 취급 식품 접객업체는 꼭 조리사를 둬야 한다. 근데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즉 이런 조리사로 직접 음식물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겠고, 한 번 급식에 100명 미만인 사람체의 경우에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두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이런 데는 두어야 된다. 그럼 조리사 직무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전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전부 조리사가 봐줘야 되겠고, 의무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시설 설비의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그 밖의 조리식물에 관한 상황, 이렇게 해서 이런 조리사에 관련되어지는 그 식품위생법 제51조에 52조가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 의무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둬야 한다. 상시 1회 급식이 50인 이상인 경우 꼭 둬야 되는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하고, 1회 급식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그다음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앞쪽에서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별도로 안 주된다 이래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영양사의 직무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배식하기도 하고,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관리,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나 식품위생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영양사의 직무입니다.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의한 조리사 기술, 국가기술 자격증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교부를 시켜주고, 식품위생법 제54조 결격사유입니다. 조리사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라든가 감염병 질환자, 마약, 약물 중독자, 면허 취소 처분 후에 1년 이내인 사람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조리 종사를 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55조에서 명칭 사용 금지가 있는데 조리사가 아니면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 면허는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인에게 대여했다든가 업무 정치 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면허 취소를 하게 됩니다.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은 식약처장이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는 2년마다 꼭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실시할 가능성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아마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에 일단 이제 제정하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에 개정을 하고, 그래 지금까지 쭉 개정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은 이제 이렇게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2010년 3월 26일 날 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9월 27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9월 27일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죠? 이렇게 쭉, 이제, 요거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가고,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되겠죠. 시행규칙은. 그죠? 이렇게 되는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정칙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영양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식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양관리란 무엇인가? 영양관리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이나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식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영양관리라는 것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서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영양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관리 사업은 국민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영양,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올바른 식생활이나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영양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문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는 영양사의 책임이 있는데,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영양 개선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이나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나 그 종사자, 영양관리 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영양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누구든지 영양관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서 국민 영양관리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그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이제 다 안 갖고 가 있는데, 기본계획 중장기적 목표 추진 방향, 영양관리 사업 추진을 할 적에는 이제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 영양 취약 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 사업과 같은 것들을 이 기본적인 영양관리 사업 추진 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 그 뒤에도 보면은 연도별로 주요 추진 과제에 그 추진 방법이나 또 필요한 재원의 규모라든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 그 밖에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이렇게 쭉 산하기관 행정 어떤 그 기관장들에게 이런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절차라든가 이제 사망을 통보 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